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력 원선도 및 조상 설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전력용 콘덴서 회로의 부속 기기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방전 코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회로에서 이렇게 리액터 하나와 3개의 리액터가 있었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이쪽에 방전 코일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치했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이 바로 DC라고 해서 방전 코일이 됩니다. 방전 코일. 이 방전 코일은요, 전력용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시킴으로써 전원을 재투입했을 때 이 전력용 콘덴서에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전 코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압용과 저압용이 있는데요. 고압용 그리고 저압용이 있습니다. 고압용은요, 5분 이내 50V 이하로 방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고압용 방전 코일이 되겠고요. 여기는 3분 이내 75V 이하 3분 이내 75V 이하로 되는 것이 바로 저압용 방전 코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마지막에 있는 요게 바로 SC라고 해서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력용 콘덴서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역률 개선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해요. 역률 개선. 실제로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문제에서요, 전력용 콘덴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곤 했습니다. 그때 부하의 역률 개선이라는 말만 적어주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률 개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를 배웠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나아가 볼게요. 추가적으로 나아가면은 참고입니다. 참고. 자, 우리는 여기는 전력용 콘덴서인데 전력용 콘덴서가 병렬 콘덴서거든요. 병렬 콘덴서. 근데 반대로 직렬 콘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직렬 콘덴서는 뭐가 직렬 콘덴서일까요?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감소시킴으로써 부하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 바로 직렬 콘덴서가 됩니다.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직렬로 이렇게 커패시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렬 콘덴서인데, 이 직렬 콘덴서는 부하 변동이 클 때,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전압의 맥동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역률이 나쁜 곳에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송전 전압에 비해서 장거리 송전 선로, 그러니까 송전 전압에 비해 선로가 길 때 설치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이거 장점과 단점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사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장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장점. 직렬 콘덴서의 장점. 첫 번째, 장거리 송전선로에 전압 강화 감소. 두 번째, 부하의 맥동 감소. 맥동이라 함은 전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맥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하의 맥동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송전 전력. 이게 왜냐하면요, 전압 강화가 감소하고 또 부하의 맥동이 감소시킴으로써 우리가 전력을 좀 많이 보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면 최대 송전 전력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좋겠죠. 최대 송전 전력이 증가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점은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직렬 콘덴서는 역률이 아까 나쁜 곳에 설치하면 효과적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점 첫 번째는 역률 변동이 큰 곳에 설치하면 안 좋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역률 변동이 큰 곳에 설치. 왜냐면은 역률 변동이 나쁠수록 효과적이라 했는데 역률이 변동하는 게 폭이 커지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두 번째는 동기기와 유도기에 자기 여자 현상 및 난조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기기 그리고 유도기 자기 여자 현상 및 난조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기 여자 현상이라는 것은 전동기가 무부하 운전에서 전원이 딱 개방되었을 때 진상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진상전류가 흐름으로써 이것은 왜 흐를까요? 바로 콘덴서의 영향이 큰 겁니다. 커패시터 C 성분의 영향이 큰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진상전류가 흘러서 이로 인해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을 초과하는 현상을 바로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렬 콘덴서는 자기 여자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조 발생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렬 콘덴서였고, 그러면 이어서 동기 조상기라는 것을 볼게요. 동기 조상기. 조상 설비에서 중요한 거죠. 동기 조상기는 이전에 우리가 4번까지 했으니까 여기는 5번으로 하겠습니다. 동기 조상기.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의 무부하 운전을 통해서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는 설비를 바로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그 동기 조상기 어떤 원리냐면요. 일단은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는 사용량이 많다는 것이죠. 부하가 많이 걸리는 주간, 낮 시간대 있잖아요. 이때는 부하가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 부하가 L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도성, 여기가 L 성분 있기 때문에 이 계자 회로의 여자 전류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고요.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는 증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주간에서는 이때는 계자 회로 있잖아요. 전동기의 계자 회로의 저항을 L 성분이 증가하니까 L 성분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감소시키죠? 바로 진상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 진상전류는 여자전류와 같습니다. 여자전류. 여자가 많이 될수록 진상전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계자 회로의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감소시키면 전류는 저항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자전류가 증가하죠.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많이 되면서 진상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 L 성분이 감소되는 겁니다. 여기는 진상 전류 증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상 전류 증가. 반대로 부하가 적게, 많이가 아니라 적게 걸리는 주간, 야간이죠. 부하는 밤 시간대, 심야 시간대에 야간에 적게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L 성분이 어떠냐? 바로 L 성분이 낮습니다. L 성분이 낮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계자 회로의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게 되면요, 여기를 여자 전류가 감소하죠. 이렇게 되면은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지상 전류. 자, 이런 원리로 동기 조상기는 이렇게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려는 그러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동기 조산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V곡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V곡선.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동기 조산기 V곡선. 이게 무슨 뜻일까요? V곡선. 말 그대로 곡선이 V 모양과 같다고 해서 V곡선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전기자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가로축은요, 계자회로 전류입니다. 계자 전류. 여자 전류와 같죠.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와 계자 전류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V곡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곡선을 V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움푹 파여진 이 부분, 제일 낮은 부분이 바로 이상적인 상태, 역률이 1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여자가 많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기점으로 여기 쪽으로 가면 과여자, 여자를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과여자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다른 색 해볼게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부족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기조산기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부족여자일 때는 C 성분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L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동기조산기가. 반대로 과여자가 되면 진상전류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C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주간에는 과여자를 시키겠죠. C로 동작해서 이 L 성분을 감소시켜 주려고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반대로 부하가 적게 걸릴 때는 L 성분으로 동작을 해서 이러한 L 성분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제 동기조산기가 기타 블로 리액터나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서 어떤 비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다 또 적어볼게요. 동기조산기와 vs 여기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블로 리액터가 되겠죠. 제가 5가지 항목만 한번 알아볼 겁니다. 5가지 항목. 표를 하나 그려보면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노란색으로. 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무엇보다 돈이 최고죠. 돈이 중요하죠. 가격. 그 다음에 무효전력 흡수. 이거는 이제 무효전력을, 어떤 무효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쭉 그을게요. 그 다음에 전류의 조정 형태. 그 다음에 전압의 유지 능력. 전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관리죠. 약간 관리적인 측면. 유지 보수. 이렇게 5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로로 줄을 그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여기 1번이에요. 동기조산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전력용 콘덴서 2번. 블로 리액터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번호를 매겨보면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 이쪽이 3번이라고 했을 때 각각 동기조산기,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순이 되는 겁니다. 자, 가격은요.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어떤 게? 바로 동기조산기가 제일 비쌉니다. 비싸다.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는 싸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싸다, 저렴하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 흡수. 동기조산기는요. 진상, 지상, 무효전력을 전부 다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기 V곡선을 통해서요. 진상과 지상 모두 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는 지상이 되겠습니다. 진상 전류를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 조정 형태는 여기는 연속적입니다. 연속적.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는 둘 다 단계적입니다. 단계적. 여기도 단계적. 이 표가 지금 이렇게 좀 외우기 힘드실 수는 있는데 자주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떠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면서 조금 더 알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 유지 능력은 여기는 크다. 크다라기보다는 크다가 맞겠네요. 네, 크다가 맞겠습니다. 전압 유지 능력이 크다는 것은 전압을 잘 유지한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작다. 여기도 작다. 이 셋 중에는 딱 봐도 동기조성기가 좀 가격 비싼 거 말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지보수가 대신에 이게 능력이 좋은 만큼, 성능이 좋은 만큼 유지보수가 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쉽다. 간편하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지형 무유전력 보상장치 뭐였죠? SVC 그거 한번 지워보고 거기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을 지워볼게요. 네, 제가 정지기 중에서 요즘에 전력전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지형 무유전력 보상장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약자로 SVC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SVC. 자, 됐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무효전력을 보상해준다. 말 그대로 보상해준다. 이거는 개통전압이 변동이 심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에 따른 진상전력과 무효전력, 그러니까 진상무효전력과 지상무효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는 그러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징을 한 번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이리스터로 제어되는 전력용 콘덴서와 리액터의 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역률이 조금 뒤진 역률이다. 그러면은 전력용 콘덴서를 이용해서 진상 무유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역률이 만약에 지상이다. 그러면은 지상이다 할 때 콘덴서로 역률을 공급해 주는 거고, 역률이 진상이다 그럴 때는 리액터를 통해서 지상 무유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통 내에 진상 그리고 지상 무효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특징보다는 조금 비교하는 건데, 아까 전에 동기조상기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블루 리액터를 비교했습니다. 이번에는 SVC와 저 좋다는 동기조상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기조상기. 근데 SVC와 동기조상기는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이 가격이 똑같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도 진상, 지상이 되고 전류 조정 형태도 똑같이 연속적이고 말 그대로 전압 유지 능력도 또한 큰데요.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다른 점만 적을게요. 여기 네 가지는 동기조상기와 유사합니다. 다른 점만 적으면은, 다른 점 첫 번째, 동기조상기에 비해 전력 손실이 작다. 동기조상기에 비해서 전력 손실이 작다. 두 번째로는 유지보수가 이 동기조상기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동기조상기에 비해 유지보수가 간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점, 동기조상기에 비해 운전 유지가 간단합니다. 운전 유지, 말 그대로 운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동기조상기에 비해 운전 유지 간단. 그래서 SVC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셔도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동기조성기와 요 특징이 유사하고 그리고 사이리스토로 제어되는지 그리고 계통 내에 어떤 무효전력을 공급하는지 그것이 무효전력 보상 장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정리를 하고요. 전력 원선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력 원선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력 원선도. 전력 원선도는 말 그대로 원선도는 원을 그린 그러한 그림을 원선도라고 하는데 이 원선도를 통해 전력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을 바로 전력 원선도라고 합니다. 이 전력 원선도를 그릴 때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조건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송전단 그리고 수전단이 1대1로 대응하는 간단한 경우에 이 전력 원선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정전압 송전 방식으로 양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 전력 원선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로축은 무효전력 Q고요. 가로축은 유효전력 P입니다. P. 제가 여기 원을 두 개 그릴 건데요. 첫 번째 원은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원을 그릴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원.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쪽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심인데 이것을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또 세타가 되고요. 이때 우리는 이 전력 원선도에서 두 개의 원을 그렸는데 위에 있는 원을 송전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원을 수전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송전원의 반지름과 수전원의 반지름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로우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여기 로우는 B분의 ES, ER이 됩니다. 여기서 ES와 ER이 뭘 뜻하냐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가 4단자 정수 배웠을 때 B는 임피던스 요소였습니다. 임피던스 요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임피던스 요소를 이용해 이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 또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력 원선도를 그려봤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또 무엇을 알 수 없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전력 원선도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송수전단. 이거는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수전단 측면에서 첫 번째 뭐다? 바로 유효전력. 아까 전에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이었죠? 그 다음에 무효전력. 세로축이었죠? 그러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아니까 피상전력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피상전력.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니까 어디까지 구할 수 있다? 바로 역률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역률.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정태안정 극한전력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태라는 것은 정상 상태를 뜻하거든요. 정상 상태.
정상 상태에서 극한 전력, 최대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과 송전 효율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송전 가능한 최대 전력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 설비 용량. 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온 겁니다. 이거 꼭 암기를 해주세요. 하나하나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은 각각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 X로 표시하겠습니다. 편의상 X. 구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뭐가 있죠? 바로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이 과도 안정에서 이 과도는 뭐냐? 말 그대로 고장 상태를 뜻합니다. 고장 상태. 그때 극한 전력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손실. 우리가 코로나 손실 배웠었죠? 그 코로나 손실은 이 전력 원선도 그림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과도 안정 극한 전력, 두 번째 코로나 손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전력 원선도에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상차각. 자, 상차각은 상과 상의 각을, 그 차이의 각을 뜻하는데, 여기서 상차각은 뭐냐면 바로 이 세타를 뜻하는 것이겠죠. 저 세타 또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전력 원선도에서 전압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전력 원선도에서 무효전력은 공급이 가능한 무효전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공급 가능한 무효전력과 부하의 실제 무효전력이 차이가 난다면요, 이 수전단 전압에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이 원주상에 꼭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무효전력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력 원선도상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꼭 원주상에 위치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전력 원선도였고요. 그 다음에 전력 조류 계산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조류 계산. 두 번째, 여기도 이렇게 써야겠네요. 전력 조류 계산. 우리가 아까 전력 원선도는 어떻게 조건이었죠? 바로 송수전단이 1대1로 대응하고 정전압 송전 방식이 조건이었는데, 실제 설비에서, 개통에서 저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간단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수많은 곳에서 받아와서 전력을 거기서 변전소에서 또 변전하고 이러한 형태를 띠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좀 실제적인 전력의 흐름을 바로 전력 조류라고 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전력 조류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의를 다시 적어보면요, 수많은 발전기에서 발전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등이 전력 계통 내에 흐르고요, 아래 모선이나 선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어떤 분포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전력 조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포. 전력의 분포. 조사. 분포조사라고 할 수 있겠네. 분포조사. 자, 이것은 전력 조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력 조류 계산에서 기지량과 미지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지량, 미지량. 하나씩 볼까요? 그리고 VS보다는 기지량과 미지량. 자, 이렇게 되고요.
모선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모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기지량, 이쪽은 미지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여기는 발전기 모선이고요. 여기는 부하 모선, 여기는 중간 모선, 여기는 기준 모선이 되겠습니다. 기준 모선. 자, 그러면 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 모선은 우리가 슬랙 모선이라고도 합니다. 슬랙 모선.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슬랙 모선입니다. 기지량, 발전기 모선에서 기지량은 무엇이냐? 기지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바로 기지량이고요. 미지량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값이 미지량입니다. 따라서 발전기 모선에서 기지량은 유효전력 그리고 전압의 크기, 이것이 발전기 모선의 기지량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 모선에서 기지량은 무효전력, 다음 전압의 여기서는 첫 번째는 유효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모선에서 기지량은 전압의 크기, 여기도 유출입 무효전력, 유입은 들어오는 것, 출입은 나가는 거죠. 유출입 유효전력, 그리고 여기는 유출입 무효전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준 모선, 즉 슬랙 모선에서의 기지량은요, 전압의 크기, 여기는 전압의 위상각. 자, 반대로 미지량은 무엇이냐? 미지량. 여기서 유효전력을 아니까 미지량은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그 다음에 미지량, 전압의 위상각은 발전기 모선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모선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기지량이었는데 미지량은 무엇이냐? 바로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각. 다음 중간 모선에서 기지량은 유출입 유효전력, 무효전력이었는데 미지량은 무엇이냐? 바로 마찬가지로 전압의 크기, 전압의 위상각.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지량은 전압의 위상각, 위상각 다 들어갑니다. 발전기 부하 중간에. 마지막으로 기준모선, 슬랙모선에서 미지량은 유효전력과 그리고 무효전력, 그리고 전압이 아니죠. 전력의 총 전력 손실. 이게 지금 표를 어떻게 글로만 외운다고 생각하시는 마시고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모선은 이 발전기 모선에서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발전기 모선에서는 유효전력과 전압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이것만 하다 보면은 송전 손실을 알 수가 없어서 다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발전기 모선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이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각을 지정해 줌으로써 송전 손실을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전력조류 계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조류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운전 상태, 계산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상태 두 번째, 전력조류 계산에서 알 수 있는 운전 상태. 각 모선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바로 상차각, 그 다음에 역률, 상차각, 전압, 전력, 그 다음에 전압 분포,
이것을 우리는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 각 모선에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선로에서는 전력 조류, 전력의 흐름이죠. 전력 조류. 여기는 송전 손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조류 계산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전력 조류 계산을 우리가 왜 할까요? 왜? 바로 전력 조류 계산 목적. 첫 번째, 계통의 전력 운용 계획. 2반. 2반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 2반이 아니라요. 안을 세우다. 설립자죠. 안을 세우다. 계통의 전력 운용 계획에 2반한다. 그 다음에 계통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계산함으로써 계통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계통 사고 예방. 그 다음에 계통의 확충계획 2반. 확충계획은 증설한다, 확장한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통의 확충계획 2반. 네, 여기까지 전력 조류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송전 용량 및 경제적인 송전 전압, 그리고 이어서 주파수 제어와 역률 제어, 이것까지 알아볼 텐데요. 전압 제어까지 다음 영상에서 그러한 사항을 알아보고 고장 계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장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송전 용량 그리고 송전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전 용량. 말 그대로 송전 용량은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바로 송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보내면 좋은 거니까요. 대신에 그렇게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클수록 좋지만 클수록 좋다. 하지만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전 용량을 결정할 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사항. 자,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거리 송전선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여기를 단거리 송전선로. 여기는 선로에 허용전류, 전선에 허용전류를 고려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로에 전압 강하를 고려해 줘야 합니다.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요. 반대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로가 길다 보니까 고려해줘야 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송수전단, 전압의 송전단과 수전단, 전압의 상차이죠. 각도. 그 다음에 조상기 설비 용량이, 조상기 용량이라고 할게요. 조상기 용량이 적당한지. 자, 상차각이 적당한지. 마지막 세 번째. 송전 효율. 송전
효율이 적당한지. 여기는 장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송전 용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 단거리 송전솔로는 이런 것이 되는구나. 장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이런 것이 고려되는구나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별표를 노란색으로 칠게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송전 전력 구하는 공식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공식 바로 P는 X분의 VS VR 사인 델타라는 공식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일단은 수전단 전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 여기에 전압 강화,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 IX가 이렇게 위상이 좀 앞서니까 여기 IX, 여기는 수전단 전압 ER.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ES가 되는 거죠. ES. 그러면 제가 연장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델타라고 할게요. 상차각 델타. 그러면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길이는 IX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것이 사인 델타와 같습니다. 사인 델타는 여기죠. 사인 델타. 그렇죠? ES 사인 델타.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I 코사인 세타는 X분의 ES의 사인 델타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전 전력 P는 수전단 전압 ER에 I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바로 수전 전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이것을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분의 ES ER의 사인 델타. 자, 이때 이것은 한상분의 전력입니다. 이건 상전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 삼상의 전체 전력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바로 X분의 VS VR. 아까 전에 위에 있던 공식이죠. 사인 델타. 이것이 바로 전체 삼상 전체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VS 킬로볼트 단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가와트 단위. 전력은 메가와트. 왜냐하면 킬로볼트와 킬로볼트가 만나면 10의 6승이기 때문에 여기는 메가와트 10의 6승 와트죠.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송전 전력을 구하는 두 번째 송전 용량을 좀 계수법이라고 해서 송전 용량 계수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걸로 표시할게요. 송전 용량 계수법. 제가 두 개를 적을 건데 하나는 지금 적고 있는 제 이거 송전 용량 계수법 있잖아요. 이거는 선로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적을 것은 특성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선로의 길이를 이거는 고려한 것이고요. 죄송해요. 이건 고려한 거고 이따가는 선로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공식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식 P는 K L분의 V 제곱. 이게 뭘까요? 이게 단위는 메가와트의 회선입니다. 메가와트 회선. 길이를 고려하니까 메가와트의 킬로미터로 하죠. 메가와트의 킬로미터. 그리고 이거는 K는 용량 계수입니다. 송전 용량
이것도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송전 용량 계수. 그 다음에 V는요, 송전 전압. 이거는 킬로볼트가 되고요. L은 선로의 길이. 이거는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거 단위 킬로볼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킬로볼트. 여기가 송전 전압이 아니라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쳐다봤는데 여기가 이상하네요. 수전단 전압입니다. 수전단 전압. 단위는 꼭 킬로볼트. 킬로볼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킬로미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선로의 길이를 고려한 건데 선로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있죠. 여기는 선로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유부하법, 선로의 특성이죠. 고유부하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선로 길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P는 특성 임피던스가 문자로 뭐였죠? Z0, 그 다음에 VR의 제곱입니다. 자, Z0는 우리가 무손실 선로에서는 어떻게 간주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루트 C분의 L, 여기는 V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회선, 그러니까 선로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단위는 메가와트의 회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선이라는 것은 1회선, 2회선 이런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 수전단 전압의 단위가 킬로볼트입니다. 킬로볼트. 따라서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10의 6승 메가와트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유 부하법이었고요. 이제 송전 용량 그리고 송전 전력 이렇게 다 구했는데 송전 전압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송전 전압. 그럼 송전 전압은 어떤 것을 선정하나요?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송전 전압을 구하는 식. 이것은 진짜 중요한데요. 별표 3개 쳐주시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스틸이라는 건데 스틸의 식. 스틸의 식. 자, V는 송전 전압은 5.5에 0.6 L 플러스 100분의 P. 자, V는 5.5 루트 0.6 L에 플러스 100분의 P.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단위는 일단은 송전 전압 킬로볼트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단위가 킬로볼트고요. 여기에 이 L은 선로의 길이입니다. 선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킬로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P 있잖아요. P는 전력입니다. 전력도 또한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고요. 되셨나요? 이 단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스틸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단위가 킬로미터, 킬로와트, 킬로볼트면 그냥 해주시면 되지만 킬로미터, 킬로와트가 아닌 미터, 와트 이런 거면은 변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송전 전력은 킬로와트, 선로 길이는 킬로미터, 송전 전압은 킬로볼트.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송전 용량을 알아봤고, 이제 우리가 송전 용량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송전 시 어떠한 선로의 충전에 의한 장애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 선로의 충전에 의한 장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만약에 전원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선로에 남아있는 충전 전하에 따른 충전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페란티 현상이 되겠습니다. 페란티 현상도 필기, 실기 모두 잘 나오는 그런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란티 현상이라는 것은 무부하의 경우 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에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선로의 진상 전류가 흐름으로써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앞서는 현상. 그러니까 100V를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100V가 아니라 110V를 받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페란티 현상. 이게 중부하,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하가 걸려 있을 때는요, 지상 전류가 흐름으로써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해 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경부하 또는 무부하. 자, 경부하라는 거는 부하가 작을 때, 무부하라는 건 부하가 없을 때죠. 경부하 시, 무부하 시에는 진상 전류가 흐름으로써 페란티 현상이 발생해 이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방지 대책. 일단은 수전단 측의 전압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수전단 측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죠. 수전단에 블로 리액터 설치. 우리가 이전에 리액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는데 블로 리액터 기능이 뭐였죠? 페란티 현상 방지가 블로 리액터 기능이었죠. 그래서 수전단에 블로 리액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기조상기 V곡선 그린 거 제가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기조상기를 V곡선에서 이 왼쪽이 뭐였죠? 여자를 작게 하는 거. 부종여자. 부종여자로 운전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종여자이기 때문에 L로서 동작을 한다 그랬죠. 선로에 진상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로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는, 상쇄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방지대책. 이거 방지대책과 여기 페란티 현상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의를 노트에 한 번씩 정리를 하셔서 하나, 정의 하나, 방지대책 하나 이렇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페란티 현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장의 마지막 주파수와 전압 제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 연계까지만 하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간단하게요. 주파수 그리고 전압 제어. 우리가 회로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파수 제어와 전압 제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파수 제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유효전력을 제어하면 됩니다. 유효전력 제어는 주파수 제어다. 주파수 제어. 어떤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G가 있고 이쪽에 부하가 있는데 자, 발전기. 이거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조속기, 속도 조절기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발전기 회전수 N 있잖아요. N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발전기가 막 많이 돌아요. 빨리 돌아요. 그러면은 출력이 증가합니다. 출력 P가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하의 유전력이 증가되는 거죠. 자, 이것은 주파수 증가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요. N은 P분의 120F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회전수가 증가하면 출력이 증가하고 결국 주파수가 증가하는 회전수와 주파수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게 바로 유효전력을 제어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무효전력 제어. 전력 원선도에서는 무효전력을 제어함으로써 전압을 조정했습니다. 자, 이것을 결국 전압 제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발전기에 여자전류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무효전력을 조절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력계통 연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력계통 연계. 전력계통은 말 그대로 전력계통을 병렬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계통을 하나 이렇게 다 병렬로. 이것은 결국 전력계통을 병렬로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 알아볼게요. 장점. 첫 번째, 만약에 A라는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변압기들은 개통 연계를 통해서 B 변압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안전하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증가하고요. 안정도, 개통의 안정도 향상. 자, 두 번째. 바로 개통의 병렬로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저항도 병렬로 접속하면은 저항이 감소되잖아요. 따라서 개통의 임피던스가 감소합니다. 임피던스가 감소한다는 것은 전압을 조정하는 데 용이하다. 전압을 유지하는 데 용이하다. 전압 유지 용이. 자, 세 번째. 개통 연기의 장점, 이게 지금 저랑 같이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설비 용량이 절감된다. 자, 설비 용량이 절감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설비 용량은 말 그대로 초기에 구축하는 설비의 용량을 뜻하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용, 시간, 노력 다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비 용량을 절감하면 그러한 장점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유효 전력도 감소되면 그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네 번째, 전력 손실이 감소합니다. 전력 손실 감소. 결국 이 전력 손실 감소라는 것은 송전 효율이 증가하는 거죠. 손실이 적어지는 거니까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장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단점 힘내세요. 단점 첫 번째, 빨간색으로 쓸까요? 빨간색. 자, 단점 빨간색 동그라미로. 첫 번째, 개통이 신설됨에 따라서 복잡해집니다. 개통이 신설에 따라서 개통 구성, 여러분들이 또 답 적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문장으로 적어드리면, 개통 구성 복잡. 왜냐하면 개통의 신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설. 두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아까 이 공급 신뢰도가 증가한다는데 다른 계통 있잖아요. 아예 다른 계통, 같은 계통 말고 다른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사고가 굉장히 크면은 그 사고가 이렇게 이 옆 계통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결국 계통의 사고 파급 확대를 가져옵니다. 확대.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적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자 유도 장애가 커집니다. 통신선에서의 전자 유도 장애가 커진다. 마지막 네 번째, 사고가 크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크게 한다면 단락전류와 지락전류가 증대.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증대될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통의 임피던스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압을 유지하는 데는 용이하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전류와 지락전류가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사장이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송전 용량 구하는 식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 그리고 전력 조류 계산까지 필요한 부분 꼭 노란색, 형광색으로 칠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두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